안녕하세요. 눈엣가시 같은 시댁 이야기 좀 해보려고 사연을 찾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친정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지원받고 자라 누굴 시기해 본 적은 딱히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얄미운 걸 넘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감히 남의 인생에 감너라 배너라 할 입장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 감너라 배너라 식의 간섭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바로 저의 시댁 식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말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본다는 말이요. 저는 살면서 이만큼 뻔뻔하게 남의 물건 탐내고 바라는 사람 처음 봤지 뭡니까? 어처구니 없고 초라한 근성을 가진 시댁 이야기를 지금부터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저는 나이 30 초반에 결혼을 하였고 남편과 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시기는 대학을 졸업한 뒤였습니다. 취업을 하기 전 먼저 취업을 한 친구와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친구가 마침 직장 회식을 2차로 옮기던 중이었거든요. 회식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다짜고짜 저더러 같이 2차 회식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고를 떠나서 제가 왜 남의 직장 회식을 따라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거절을 했더니 주위에서도 술 한잔 한 탓인지 저보고 같이 가자고 부추기는 겁니다. 얼떨결에 따라가게 된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합석했는데 제 친구보다 1년차 선배라고 하더군요. 선배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회사원과 같은 위치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도 안 한 사람은 저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은 2차에 합석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누군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주구장창 얼굴 보던 동료 직원이 아닌 생판남이 남의 회식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마주보는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딱히 이 자리에 관심이 없었고 일면식 없기로는 남편뿐만 아니라 모두라서 저는 그 누구도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계속 저를 훔쳐보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말을 걸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웠겠네요. 불편하시면 먼저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다들 기분 좋아서 너무 멋대로 행동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남편은 제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무례를 듣고 저한테 대신 고개를 숙이는데 점잖아서 그런가 남편이 보여주는 관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잠시 본 남편의 모습에선 어딘가 모르게 정직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의 인연은 그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이후 제 친구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더라고요. 남편한테서 먼저 연락 오기 전에 친구가 말해줬는데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은근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제 눈에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제 기준에서 인상이 깊었던 남편의 모습은 바로 남편의 취미생활이었는데요. 남편이 출근 전 이른 새벽마다 푸깅이라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마음먹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취미로 인해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예측이 되는 거 있죠. 남편의 올바른 도덕성과 태도에 활짝 열린 제 마음은 그때부터 아마 남편을 결혼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저는 시댁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결혼하기 전 걱정하는 것 하나씩 있잖아요. 바로 시모와 신우 문제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에 시부모가 안 계셔서 허락받을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나이 많은 신우가 하나 있는데 남편과 띠동갑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막 대학에 들어가고 신우가 결혼을 했을 때 시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우가 남편 학교 등록금 대주면서 자취집도 구해주고 남편이 취업해서 안정될 때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럼 거의 신우가 남편의 부모와도 같다는 건데 시부모가 안 계시면 신우에게라도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말 그대로 누나이기 때문에 상견례는 하더라도 굳이 결혼 허락까진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알기론 남편이 신우에게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인사는 못 드렸어요. 남들이 시모의 고나리질 때문에 고생하는 사연을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시집살이는 없겠다 싶어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와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신우는 웬 여학생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요. 남편이 신우한테 딸 하나가 있다고 지나가듯 말해줬던 게 생각나더군요. 남편한테 고등학생 조카가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험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이면 한참 공부로 바쁠 때겠군요. 이런 데 나와서 괜히 시간을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시간이 금인데 딸애가 자기 삼촌을 끔찍이 좋아해서 기어코 이곳에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도 종일 있는 게 아니라서 머리 식힐 겸 데려왔습니다. 그럼요. 내내 글자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집중력 떨어져서 한 번쯤은 뇌가 쉬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도 명문대 졸업했는데 내내 공부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 그렇구나. 제 동생에 비해서 따님이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어쩜 이리 훌륭하게 키우셨대요? 제 동생이 옆에서 주눅들진 말아야 할 텐데. 신우는 저와 초면인데도 제 칭찬을 적당히 섞어 부모님과 대화를 순탄하게 나누었습니다. 한 번씩 신우가 계속 서로의 형편을 비교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하하 웃으면서 걱정거리를 덜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으셨거든요. 아쉬울 것 없이 없는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의 가정사보단 인품을 중요시 여기세요. 사람만 좋다면 아마 남편이 백수라고 해도 허락을 해줬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야 제가 충분히 가정을 책임질 만큼은 되니까 아마 사위 쪽 여건을 그리 염두한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옛날부터 부모님이 사위 될 사람 고를 때 도박, 바람, 보증만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날 신우와 처음 대화를 해봤는데 그 시간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거슬리는 부분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기만 했겠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물 흐르듯 무탈하게 잘 치렀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으로 신우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신우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미리 언지를 주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자기네랑 많이 달라.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음식은 자기 좋아하는 걸로 말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또 봐. 괜찮다고 그러네. 집이 좋고 안 좋고가 무슨 문제라고. 그리고 나 다 잘 먹는다니깐. 괜히 형님 고생하게 왜 그런 말을 했어. 남편 가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크게 기울었는데 부모님이 평소 대출받은 게 많아서 신우가 그걸 다 갚느라 형편을 펴기가 어려웠대요. 또 신우가 다른 상간남과 바람이 나는 바람에 소송도 당해서 위자료까지 갚느라고 부모님 사망보험금마저 다 날렸다네요. 남는 게 결국 살고 있는 집 하나 겨우 건진 거랍니다.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취직하고부터는 남편 벌이로 신우와 신우딸이 먹고 살고 있다더라고요. 이건
남편이 결혼하기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저와 의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혼하더라도 신우에게 지원하는 돈을 끊을 수 없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우가 디스크가 크게 와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제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시댁으로부터 생겼는데요. 신우의 본색이 상견례 때 봤던 조신함과 많이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견례 때 말고는 저와 처음 하는 겸상인데 거기서 신우가 저더러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돈댁이 넉넉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차는지 몰라. 원래 학부모 모임 같은 거 안 나가는데 잘 나가는 올케 하나 들어왔으니 가볼까 하거든. 그래서 말이야, 올케 스타일 보니까 한두 푼 아닌 것 같은데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참, 이번에 신혼집 한남동으로 간다며? 우리가 그쪽으로 합가하면 안 될까? 보통 며느리가 시댁에 합가를 하는 건 들어봤어도 시댁이 며느리 집으로 합가를 부탁하는 건 또 처음이었네요. 신우가 저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느낌상 마치 제 옷과 제 집을 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때는 신우의 의도를 알고 거절했다기보단 제가 원래 불편한 사람과 제 것을 공유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자 내내 제게 알랑방구 끼던 신우 표정이 싹 돌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케. 안 그래 보였는데 생각보다 매정하네. 올케보다 나이 한참 많은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어디 쉬운 용기였는 줄 알아? 거절을 하더라도 이 생각해보고 말해준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른들한테 그런 예의 범절 안 배웠어?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예의는 좀 부족할지라도 누구한테 피해주는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결혼 생활하면서 형님께 패 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의 없더라도 손해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우 말에 대꾸를 하자 오히려 신우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신우가 삐치는 바람에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까지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어차피 매일 볼 사람들이 아니기에 낌새가 별로라는 걸 느끼긴 했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같이 사는 건 못지않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걸 간과했었네요. 또 형님 전화야?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셔? 나랑 연애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연락하진 않았잖아. 이번에는 또 무슨 용건이신데? 별말 아니야. 그냥 이번에 관리비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돈 좀 더 붙여달래. 관리비 많이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거든. 이런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형님은 아예 모아놓은 돈이 없으신 거야? 왜 돈 필요할 때만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 같지? 돈을 모을 수가 없지. 효진이까지 혼자 키우고 있잖아. 애한테 들어가는 돈 그거 무시 못해. 그렇잖아도 내가 주는 생활비가 모자란데 모을 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 듣자 하니 신우는 남편한테 생활비에다가 관리비까지 따로 받으면서 적금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월급의 반을 신우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신우랑 시조카 두 식구가 사는데 돈이 들면 얼마나 많이 든다는 거죠? 시조카가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우가 어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 눈에만 신우의 모습이 흥청망청 엉망인 소비 습관으로 보이는 걸까요? 차마 남편한테는 누나이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소리까진 안 했습니다. 신우 하나만 기가 막히게 행동하는 거면 나름 참겠습니다만 제 남편한테 돈 가지고 연락하는 사람이 신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쩜 애미나 자식이나 쓸데없는 부분까지 똑같은 건지 시조카까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용돈 달라고 합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생일 선물 수험생 선물 등등 요구하는 게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참 수능 공부해야 할 수험생이 놀기는 얼마나 또 노는지 아시나요? 요즘 애들이야말로 옛날 사람들과 다르게 학원에 과외에 정신없이 미래를 꿈꾸기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조카는 대학 입시를 아예 손 놓은 아이처럼 마냥 한량하기만 합니다. 저번 주에 남편한테 10만 원이나 받아가 놓고선 이번에 또 8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8만 원은 또 뭔지. 남편이 한참 씻고 있을 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외삼촌, 나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 사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8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계좌로 붙여줄 수 있죠? 효진아, 미안한데 저번 주에도 용돈 받아가지 않았니? 벌써 이번 달만 2번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외삼촌 요즘 돈 없어. 뭐야? 왜 숙모가 왜 받아요? 외삼촌은 항상 제가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이거든요. 삼촌부터 바꿔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삼촌 어디 갔어요? 없어요? 저 급한데? 없어. 그러니까 용돈 받고 싶으면 다음 달에 전화해. 그리고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용돈 받도록 하고. 공부하기 바쁜 고3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시조카 답변도 안 듣고 그대로 끊어버렸더니 누굴 닮아서 그렇게 건방진지 제 폰으로 욕 문자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끄라느니 내가 외숙모한테 돈 달라고 했냐느니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꼬맹이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참 어린 미성년자에게 선 넘는 욕을 듣자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나중에 남편이 다시 시조카랑 통화하는 걸 몰래 들었는데요. 결국 남편이 8만 원 돈을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더니 은근슬쩍 시조카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보아하니 시조카가 저에 대해 한 소리 한 게 분명한 눈치였습니다. 당신 아까 효진이한테서 온 연락 받았다며? 혹시 효진이한테 용돈으로 잔소리했어? 효진이가 당신한테 많이 마음 상한 것 같던데. 용돈 가지고 잔소리만 했겠어? 다음 달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되지. 대체 당신한테 얼마를 뜯어가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는데 애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경고해준 것 뿐이야. 왜 그랬어? 한참 수능 때문에 예민한 애인데. 돈 좀 쓰면 뭐 어때서? 고등학생이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참 돈 쓸 나이잖아. 애한테 너무 박하게 했다. 웬만한 대학생들도 걔처럼 흥청망청 안 써. 그리고 걔가 어딜 봐서 애야? 19살에 개념 똑바로 박힌 애들은 다 제 처지에 맞게 살아. 당신이 착하게 굴면서 애 어리광 다 받아주니까 애가 당신을 지갑으로 보는 거잖아. 뭐?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건 우리 식구 모욕하는 거잖아. 당신은 돈 아쉬워본 적 없으니까 그런 마음 편한 소리 하는 거지. 효진이 정도면 요즘 애들 사이에서 양반이야. 효진이는 명품 하나 안 걸치고 다닌다고. 남편이 시댁에게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뜯기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한 거였는데 이대로 부부싸움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제도 아니고 신우 문제로 입씨름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넘겼죠. 우리 집은 남편 말대로 남편 형편과 상반되게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요. 저도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구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구회사가 1등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차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지원율이 작년 대비 3.5배 상승했을 만큼 성장한 회사예요. 남편은 그런 저의 집안 배경에 한 번도 열등감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요. 신우 문제만 언급이 되면 꼭 제 집안 배경까지 세트로 끄집어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남편도 우리 친정 재력을 은근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나 싶어서 했던 말을 되뇌어 보곤 합니다. 남편은 돈 쓰는데 해픈 사람이 아니에요. 유독 신우에게 주는 돈만 지갑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줄줄 빠져나가니 걱정이었죠.
그나마 신우가 제게 따로 돈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남편 말에 수긍하고 한 발 물러나주는 거였어요. 또 신우와 마주하는 게 아니니까 참을 수 있는 거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마저도 제 인내가 얼마 못 가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우가 자처하여 우리 집에 방문함으로써 식사를 같이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올케는 가구집 딸이면서 어떻게 사돈끼리 선물 하나도 안 해주냐? 내가 주변 사람한테 자랑을 하려다가도 민망해서 못하겠어. 뭐 하나 받은 게 없으니까 사돈끼리 친분 있다고 말도 못하겠고, 지금이 남남이었을 때랑 다른 게 뭐야? 선물이요? 사돈끼리 왜 선물을 하죠? 형님과 저희 집이 당연히 엮일 일은 없잖아요. 원래 사돈은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닌 걸로 알아요. 형님이 느끼시는 남남, 그게 바로 사돈 관계예요. 선물을 왜 하냐니? 사돈이면 식구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결혼이란 그런 거야.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형님한테서 정작 저희 집은 받은 게 없네요. 친정 부모님도 딱히 사돈 안부 안 물으시는 것 보면 보통 사돈끼린 남남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나, 말 서운하게 하는 것 좀 봐. 우리는 워낙 없는 살림이니까 그렇지. 원래 있는 사람이 없는 집에 보태줘서 수준 맞춰주고 그런 거야. 처음 들어보네요. 이쪽에서 없는 쪽에 지원해주는 건 후원 아닌가요? 형님 불우가정이에요? 후견인이 필요해서 이런 부탁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옳게. 지금 뭐라 그랬어? 불우가정? 거지라는 거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하다. 행동거지 조심해. 딱 봐도 잘릴 팔자 같으니까. 발끈하는 신호 때문에 그날 저녁 분위기가 다 망가져 식사가 빨리 정리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자 내내 편식하면서 깨작거리던 시조카가 자기 엄마가 거짓 소리 들으니 딸내미로서 열이 제대로 받았나 보더라고요. 시조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제게 쌍심지를 켜며 쳐다보지 뭡니까? 외숙모, 잘 산다고 그렇게 남 함부로 까내리는 거 아니에요. 외숙모 같은 어른들 때문에 세상에 돈으로 자부심 부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가진 게 돈이라도 있으니까 돈으로 자부심도 부리는 거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돈으로 유난 떨고 싶기만 한 너야말로 네 엄마처럼 크고 싶지 않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하렴? 자랑거리가 아니라서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제가 원래 학생 때부터 싸움닭이란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입니다. 이것도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에 집안 재력 믿고 더 나댔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결단코 제 권력을 나쁜 곳에 쓰지 않았고 돈으로 허세 부린 적도 없다는 걸 자부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은 제가 잘 사는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귀티가 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잘난 척 한번 해본 적 없이 지금껏 살아왔어요. 저는 재력이 잘나는 것보다 능력이 잘나야 잘난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탁생이 돈 많다고 잘난 척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그저 부모님 울타리로 치장한 껍데기일 뿐인걸요. 그날 화가 난 신우와 시조카를 보낸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날이었는데요. 결국 남편과 신우 문제로 갈등이 생길 거라 예측은 했으나 그날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당신 우리 가족 무시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데도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거겠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효진이 말대로 돈 많다고 자부심 부리는 거야 뭐야? 당신은 내가 형님한테 한 말만 기억하고 당신 누나랑 조카가 나 상처 준 건 까먹었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못 느꼈어? 갈수록 더 뻔뻔해지잖아. 그게 뭐 한참 어른이 그렇게까지 자존심 구겨가면서 부탁하는데 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딱 자기 것만 생각해? 사돈이 남남이라고? 그럴 거면 우리가 왜 상견례 했는데?
평생 남남일 거 상견례도 하지 말고 우리 둘 알아서 결혼했어야지. 저 차를 왜 밟았냐고. 내가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아서 이러는 걸로 보여? 형님이 나한테 정말 부탁하는 걸로 보였어? 나는 형님이 나한테 당연하게 요구한다고 느꼈어. 나랑 형님 안면 튼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이며 옷이며 돈을 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게 제대로 된 태도라고 봐? 나도 생각 있는 어른이야. 식구라고 봐주고 넘어가주는 건 사돈 관계에선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됐다. 말을 말자. 네가 이렇게까지 꽉 막힌 줄은 몰랐네. 여태 그냥 넘겨왔지만 오늘은 심했다는 것만 알아도 지쳐서 말할 힘도 없다. 그날 이후 남편과 며칠 동안 냉전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친정아빠 생신날 착실하게 선물까지 사서 챙기는 효심을 보여줬기에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처럼 돈 밝히는 성격이었다면 저도 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애초에 남편의 관심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요. 제가 남편을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직함과 올바른 도덕성 때문이었는데 신우 때문에 잠시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 뒤로 남편과의 냉전 관계가 자연스레 허물어졌어요. 결혼하고 첫 싸움이었다 보니 서로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더 이상 제 앞에서 신우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과 신우는 시조카 때문이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우라는 존재가 저희 신혼집에 함께 떠돌고 있었는데 대판 싸우고 난 이후로는 남편이 신우 관한 얘기를 전부 입싹 닫은 거 있죠.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간만에 남편과의 시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남편 내조에 더 신경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신혼부부 분위기를 낼 수 있겠다고 은근 기대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고요한 관계 또한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유일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신우 관련 일이었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문제는 신우가 아닌 시조카 때문이었죠. 남편이랑만 소통하며 지내길래 남편이 없다면 굳이 시조카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한날 시조카가 말도 없이 제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집에 남편은 당연히 없었고 저는 쉬는 날이라서 간만에 늦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잠기가 예민한 것도 아닌데 방문을 열어놓고 있던 터라 시조카 떠드는 소리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쟁 난 것처럼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시조카가 친구랑 같이 드레스룸에서 떠들고 있더군요. 대박! 반지 봐봐. 너무 잘 어울리지? 나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이렇게 생긴 반지 맞추는 게 소원인데. 이거 다이아인가? 너무 예쁘다. 너 이렇게 예쁜 보석이 많은데 왜 한 번도 안 하고 왔어? 학교에 보석 들고 갔다가 잃어버릴 일 있어? 이거 다 우리 엄마가 젊을 때 하던 건데 나한테 물려준 거야. 그거 아마 다이아일걸? 가져도 되는데. 너 할래? 우와, 진짜? 할래. 근데 너네 엄마 진짜 감각 젊으시다. 우리 엄마는 완전 아줌마라서 보석도 은반지나 그냥 금반지 같은 것만 하지. 이런 디자인은 아예 모르거든. 참, 너희 엄마 무슨 일 한다고 했지? 가구회사 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가구회사 사장인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려준다더라고. 아빠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인수받게 됐대. 궁금하면 다음에 구경시켜줄까? 응. 그럼 너 완전 부자 아니야? 그 정도면 재벌집 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말 안 해줬으면 진짜 모를 뻔했어. 이렇게 좋은 집안을 왜 숨겼대? 나라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거야. 그냥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애들한테 소문 내지 마. 너는 특별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야. 괜히 소문나면 골치 아파져. 문 앞에 서서 구경하고 있던 저는 어처구니 없어서 내내 동영상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웃음까지 참느라 애먹었는데 결국 참지 못한 웃음이 손바닥을 비집고 나가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제 기척에 돌아본 시조카는 제가 집에 있는 줄 몰랐는지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귀신을 봤다면 딱 저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그런 우스운 생각을 했네요. 뭐야? 왜 여기 있어요? 집에 없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분명 오늘 일 나갔다고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내 집에 내가 있는 게 잘못됐니? 내가 쉬는 날이 시시각각 바뀌어서 외삼촌도 깜빡해봐. 근데 너 웃기는 애다. 나는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말하는 엄마가 꼭 나 같을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있다고 빨리 기척을 냈어야죠. 도둑이에요? 귀신도 아니고 왜 몰래 지켜보고 서 있어요? 짜증나게. 알아야. 그만 가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시조카는 횡설수설 변명만 하더니 어리둥절한 친구를 데리고 무작정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그 앞을 제가 막아섰더니 시조카가 저를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이런 피라미 같은 녀석에게 겁먹기엔 제가 너무 그 나이를 똑같이 지나와서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에 사춘기라고 부모님께 반항했던 내 모습이 이런 꼴이었을까 싶어 반성하는 계기만 되었네요. 가는 건 좋은데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이겠지? 친구한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대신해 줄까? 아니면 네가 친구한테 그 반지 훔친 거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 제가 친구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달라고 손가락을 폈더니 시조카가 제 직설적인 표현에 놀라 얼굴 시뻘개져서 반지를 빼서 돌려주고 그래도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친구를 데려와서 이 모든 게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나 봐요. 어린 것이 아주 건방지고 맹랑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진 않았는데요. 며칠 뒤 신우가 시조카를 끼고 찾아온 거 있죠. 시조카가 쪽팔리는 자기의 만행을 결국 자기 엄마한테 고백했나 봅니다. 때로 된 진상을 안다면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현관문 열자마자 신우가 제 뺨을 갈기더라고요. 황당해서 말을 잃고 신우를 쳐다봤더니 신우가 굉장히 씩씩거리며 한 대 더 칠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우리 딸한테 손을 대? 어른이 돼서 애들이 호기심에 잠깐 기웃거려 본 걸 도둑년 취급까지 했다면서? 너 원래 이렇게 되바라진 애였어? 이보세요, 형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손찌검 하시는 건 결례 아닌가요? 효진이한테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절 이렇게 대하지 못하실 텐데요. 끝까지 뻔뻔하구나. 좀 산다고 적당히 굽히고 들어가 줬더니 네가 뭐 대통령 딸이라도 되는 줄 아니? 기가 막혀서 정말. 당장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우리한테 머리 조아릴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듣자 하니 시조카가 저 때문에 개망신 당한 게 억울해서 신우한테까지 거짓말을 친 것 같더군요. 저를 완전 악당으로 만들어서 고자질 했더라고요. 맞지도 않은 뺨까지 맞았다고 거짓말하면서요. 남편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사람은 끼리끼리라던데 혹시 남편도 속셈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의 억측이 너무 강해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기에 저는 폰으로 찍어뒀던 지난 영상을 신우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여준 영상만 봐도 시조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신우는 그걸 보고 잠깐만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제 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겨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신경질 내면서 발로 제 폰을 짓밟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사이 시조카는 이미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충격 먹은 상태더라고요. 신우를 등에 업고 뻔뻔하게 고개 치켜들 땐 언제고 뒤늦게 입 닫고 조용히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 재밌는 영상을 형님 앞에 들이밀었겠어요? 복사본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구라쟁이 딸내미 학교에서 쥐죽은 듯 지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딸 앞길 막는 엄마 되실 거예요? 건방진년,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한테 뭘 해주거나 그런 잘난 척을 해.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체면을 자꾸 구겨놔? 그래서 또 때리시려고요? 저한테 저 영상 말고 효진이 실체에 대한 증거 영상이 얼마나 더 있을 줄 알고요? 뭐든 상관없으면 치세요. 그럼 이제 진짜 형님에 대한 예의는 오늘로써 끝입니다. 신우는 정말로 한 대 더 치려고 올리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결국 시조카가 붙잡으면서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해. 내 인생 망하면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외숙모가 들고 있는 영상 퍼지면 나 진짜 왕따 당한다고. 그냥 집에 가자. 빨리. 시조카는 저를 째려보는 눈빛에 원망을 가득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만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한 대 때려줄 걸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뭐 다음을 기약하고 언젠가 꼭 후려쳐야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섰네요. 이 사실을 퇴근하고 온 남편더러 알라고 신우가 박살냈던 휴대폰 그대로 신발장에 놔뒀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남편이 휴대폰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사실을 모조리 말해주었죠. 그래서 그 어린애로 협박을 했다는 거야? 누나가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건 잘못했지만 그거 나름대로 이해되는 행동 아니야? 자기 자식이 숙모란 사람한테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엄마가 어딨겠어. 당신은 대체 이게 뭔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해?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걸로 보여? 당신 조카가 도둑질했는데 그걸 감싸주는 애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잖아. 요점이 뭔지 모르겠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거야? 어떻게 효진이 말은 믿으면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 말은 믿어볼 생각조차 안 해. 당신이 융통성 없었던 것도 맞아. 효진이를 꼭 그렇게 친구 앞에서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 아직 미성년자인데 나중에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어. 얼마든지 상처받지 않게 나무랄 수 있었어. 잘못해서 따끔하게 가르쳐준 걸 당신은 망신 줬다고 생각하는구나. 얼마든지 상처받지 않게 혼낼 수 있었다고? 당신은 형님이랑 효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이 당신 없는 집에서 나를 얼마나 짓궂게 괴롭히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이게 삐칠 상황이야? 대체 어른답지 못하게 왜 그래? 나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 그만 누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자. 실망한 건 나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핏줄 앞에선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였네. 좀 정 떨어진다. 어떡할래? 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살아. 뭐라고? 애도 아니고 화 조금 났다고 덜컥 이혼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어딨어. 집안 문제에 안 부딪히면서 살 수 있는 부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철없는 소리 말고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다 해결될 일이야.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도둑년들을 싸고 도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의 뭘 믿고 이 관계를 이어가겠어? 나 화기애애하는 소리도 맞고 이혼에 대해 후회 안 할 자신도 있어. 도둑년들한테 고개 숙이느니 당신과 인연을 끊는 게 나아. 어차피 우리한텐 애도 없잖아. 서로 다시 시작하게 딱 좋은 시기 같은데.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내일 도장 찍자고 아예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치채더군요. 남편은 당황해서 방을 나가는 저를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당장은 대화하기 싫어서 그날 남편을 내내 피했는데 남편이 다음날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누나랑 효진이한테 매정한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누나 편을 들었나 봐. 당신 말대로 나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은 것 같아. 인정할게. 당신이 보여준 동영상 보니까 효진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 내가 누나한테 말해서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남편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제게 사정을 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로 신우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시 연애 때처럼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이혼 생각이 또 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직 남편과 신혼이었고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남편의 약한 모습에 흔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보류하는 대신 남편한테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신우랑 시조카가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지 못하게 할 것. 둘째, 신우에게 생활비는 주되 시조카에게는 용돈 끊을 것. 셋째, 나에 대해서 신우랑 시조카에게 잘하라는 기대를 하지 말 것.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이게 다였습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혼을 하면 되는 거라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은 지장까지 찍는 성의를 보이며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게 되면 가구에 대한 재산 분할만 가능할 뿐 타고 다니는 차와 집은 전혀 가질 수 없거든요. 만약 저희가 이혼을 해서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남편은 신우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남편도 그건 싫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 같이 살면서 신우랑 시조카한테 시달린 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반성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혼 보류 중에 있는데요. 신혼 2년을 넘긴 현재 아직은 남편이 제 조건대로 잘 행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게 신우와 시조카가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로 문자가 오는데 그걸 남편한테 보여주면 남편이 알아서 신우와 시조카에게 한 소리 짓거려 주더군요. 저희는 지금 명절이 있어도 친정만 방문하지 굳이 시댁을 가질 않아요. 남편이 먼저 시댁에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차라리 시부모 묘지에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랑 시조카 못 본 지는 좀 됐습니다. 애초에 저와 남편의 관계는 이렇게 평온한 분위기였는데 간만에 느끼는 안정감 덕분에 요즘은 이렇다 할 스트레스가 없네요. 그래도 결혼 5년 차 정도까지는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때문에 아이를 만들자는 남편의 제안을 미루고 있어요. 아이를 빌미로 남편이 변심을 하면 어쩝니까?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지켜봐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유지해 갈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모가 없고 신우만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딱히 절반이 되는 건 아닌 듯 싶네요.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라도 내 골치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기분이에요. 제 귀중한 하루가 고작 그런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또 뭉그러지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며느리에게 시댁은 대부분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걸까요? 아들, 딸 구분 없는 요즘 세상에 제발 며느리 하대하는 문화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며느리들 모두 시댁의 어줍잖은 구박에 무너지지 맙시다. 시댁 식구 이겨먹는다고 목숨 하나 잃는 거 아니잖아요. 싸움 딸기 되라는 게 아닙니다. 굴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시댁 식구 좋으라고 숙이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며느리가 시댁에서 자기 주권을 똑똑하게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세요. 엽기적인 저의 시댁 이야기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미혼 여성인데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완벽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다리고 있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마냥 꽃길만 걸어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들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저는 누가 봐도 새 인생을 살기에 가망이 없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고 하셨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잘 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정말로 기적처럼 귀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모진 처벌이 아마 부모 없이 삶을 전전해야 하는 고아의 신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큰 죄라도 지었나 봐요. 부모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아라는 것이 한동안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고아라는 서름은 누구한테 동정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부모님이 저를 포기했다는 것도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서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부러 나를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제가 왜 그렇게 가혹한 현실을 견뎌야 했는지. 당시에는 모든 걸 부모님 탓하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모님 형편이 아주 가난했다는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는데요. 그런 형편에서 실수로 제가 태어났다는 것 정도는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혼인신고도 안 한 채 동거만 하면서 저를 키웠고요. 저만 집에 두고 거의 매일 외박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면서도 누구 하나 걱정하지를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거지처럼 살아본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싶네요.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 나이는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적어도 제 기억이 닿는 데까지가 남들 유치원 가는 나이였는데요. 물론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몇 살인 줄도 몰랐을 텐데 유치원 가는 걸 챙겼을 리 없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매일 동안 냉장고를 뒤져 눈에 보이는 걸 아무거나 집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어요. 당시 저는 제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고 입에 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입에 넣고 배가 부르면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서 먹는 밥은 제게 사치였고 저는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귀가를 했으니 그동안엔 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하면서 집벌레처럼 집을 지켰어요. 특히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한 번씩 모르는 아줌마가 찾아왔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밖에서 나쁜 인사를 하며 문을 세게 두들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부모님이 집에 없는 것보다 그 아줌마가 더 무서웠던 걸로 압니다. 아줌마는 늘 저희 부모님의 돈을 떼먹으러 왔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건 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관리비랑 방세를 안 내니까 독촉을 하는 거였어요. 집주인 아줌마도 피해자 입장에서 애가 타는 마음에 그렇게 악마처럼 무섭게 행동하셨던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두세 달 월세를 한 번에 내더라도 내긴 냈어요. 관리비도 그런 식으로 몰아서 냈고요. 저한테 일절 부모 노릇을 안 했기에 아마 제가 묵고 있는 집이라도 유지하는 게 그나마 자기 자식을 위한 최대의 자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이 남들 발길 안 닿는 곳이라서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줌마도 우리 부모님을 닥달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태어난 이후 집 앞 말고는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었고 초등학교도 못 가서 그렇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 둘 다 같이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날이 제겐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당시 제 눈에는 그게 그냥 예쁜 빵이었습니다. 당연히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케이크가 생일 축하하기 위해 쓰이는 빵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말로는 빵이라고 하길래 되게 예쁘게 생겨서 신기하게 봤던 기억만 나네요. 그렇다고 그날이 제 생일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하는 밥을 먹었어요. 행복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때 느낀 즐거움이 행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은 한 번씩 싸울랑말랑 아슬한 대화를 나눴어도 그날만큼은 참으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게 선물이라면서 상자 하나를 주었는데요. 뚜껑 열고 닫는 휴대폰이었어요. 다정아, 휴대폰 알지? 요즘은 세상이 위험해서 어린이들도 휴대폰을 꼭 들고 있어야 돼.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든 연락해야 하니깐. 저는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흥분을 해버려 저를 향한 부모님들의 미묘한 시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모님 둘이서 저만 모르는 시그널을 주고받았었겠죠. 그 눈빛을 알아보는 나이였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제 몸을 건사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는 제게 휴대폰 사용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향한 저의 호기심은 주위를 향한 눈을 죄다 닫게 만들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했네요.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제게 사주었는지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휴대폰을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반지하인 집에서 한 번씩 집 밖에 나가 근처만 구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걸 봐서 저도 그걸 무척 해보고 싶었거든요. 게임을 찾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잖아요. 대충 그림만 보고 밤새도록 하나를 다운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었어요. 그러다 언제 잤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새벽 늦게 까무룩 잠이 들었고 저는 그대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제게 너무 익숙한 사실이었거든요. 이젠 휴대폰이란 친구가 새로 생겼으니 글자랑 숫자와 씨름하며 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집에 안 오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길이 더 끊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때만 해도 나중에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음식도 없었고 관리비랑 월세는 쌓이기만 할 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체감상 반개월이 지났을 때쯤 누군가 집 문을 뜯는 소리가 났어요. 집에 혼자 있던 저는 놀라서 방문 뒤로 숨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열쇠공을 부른 거였더군요. 세상에나,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이 꼬마야, 너희 부모님 어디 있니? 내가 더는 사정 못 봐준다. 그래도 두세 달에 월세 몰아서 내길래 젊은 부부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6개월은 우리도 힘들어. 화가 난 집주인이 무서워서 저는 집주인 아줌마를 피해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로 집까지 잃은 고아가 된 거였죠. 옷도 잠옷밖에 없어서 엄마 가디건 걸친 게 다였어요. 신발도 부모님이 사준 적 없으니까 그나마 발이 작았던 엄마 슬리퍼를 신고 나왔네요. 그렇게 날이 지도록 빈민가를 돌아다녔던 저는 밤냄새 솔솔 나는 생선구이 가게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저녁까지 돌아다녔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하잖아요. 한참 클 나이니까 소화도 빨랐을 테고. 저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유혹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한참 동안 눈치만 보다가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어이구 어쩐다니? 지금은 장사 끝났는데. 그런데 아가야, 설마 너 혼자 온 거니? 부모님은 어쩌고 이 추운 날씨에 그러고 왔어?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혹시 밥 비싸요? 이거 엄마가 비싼 거라고 했는데 먹을 거랑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그때 가게 아줌마한테 보여드린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가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서 아줌마한테 돈 대신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비싼 걸 쓸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줌마는 두 손으로 그걸 내미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셨는데요.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아줌마 시선을 괜스레 피하면서 서 있었죠. 그런데 아줌마는 말없이 가게 문을 닫더니 저를 자리에 앉히곤 주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뚝딱뚝딱 금세 무언가 두들기고 지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쟁반에 따뜻한 밥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때 먹은 고등어 구이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고등어이기도 하고요. 고등어 말고도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 참 많았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손수 물도 떠다 주면서 국이랑 같이 먹어야 안 체한다고 계속 신경을 썼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 엄마 아빠 어디 갔는지 몰라? 전화기 들고 있으면서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줌마가 연락해 줄까? 엄마, 아빠 전화번호 몰라요. 집에서 집주인 아줌마가 돈 내라고 무섭게 하는 바람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가보려고요. 저는 아줌마가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같이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줌마는 제가 처했던 상황을 단번에 눈치챘나 봐요. 저는 밥을 다 먹은 후 아줌마 손을 잡고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를 간 거라 좀 더 무서웠네요. 아줌마의 부탁으로 경찰은 저를 실종 신고하려고 제게 부모에 대해 물었지만 그때서야 저는 부모님 이름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 얼굴만 알지 정작 부모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몰랐는데 경찰이 제 출생신고 기록을 보고서 10살이라고 말해주어 그때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경찰은 제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만 보고 저는 실종 미아 신고 접수를 했을 겁니다. 내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던 아줌마는 제가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몸만 컸지 배움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부모를 찾겠다는 신고 접수는 들어갔는데 그동안 저를 어디 둬야 하나 그 고민을 다 같이 했었어요. 경찰이 아동보호소를 알아봐줬는데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일단 밤이 늦었기에 아줌마 뜻에 따라 저는 아줌마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다음날 꿀맛 같은 아침밥을 먹고서 아줌마 손을 잡고 보육원을 갔죠. 그러나 보육원 분위기는 생각보다 삼엄했고 원장님의 말씨는 친절했으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아줌마가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육원 두세 군데를 더 돌아다녔던 걸로 알아요. 아줌마가 저를 맡겨둘 만큼 멀쩡한 보육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아줌마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고 있네요. 그렇게 아줌마는 마음에 드는 보육원을 찾지 못해서 뺑뺑 돌기만 하다가 또 밤이 왔습니다. 아줌마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다른 건 몰랐고 그저 고등어를 또 먹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가 사줬던 새 내복을 입고서 아줌마 옆자리에 누웠는데요. 아줌마가 제게 정말 고마운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다정이라고 했지? 다정아, 너만 괜찮다면 아줌마랑 같이 지낼래? 아줌마도 평생 혼자 살아왔거든. 이참에 우리 한번 친구가 되어볼까? 아줌마랑 친구하면서 지내다가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돌아가면 되잖아. 친구요? 아줌마랑 저는 어른이고 아이인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줌마도 초등학교 가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 건 아니고 친구라는 건 서로 친구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는 거야. 아줌마도 다정이가 좋고 다정이도 아줌마를 좋아해주면 가능하지. 그럼 나 계속 그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 아줌마랑 친구하면 고등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줌마랑 친구할래요.
한참 어른과 어린 제가 친구를 한다는 게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때 고등어를 또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덕에 좋아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줌마 일을 도와가며 고등어도 매일 먹으면서 밥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자랐죠. 아줌마가 자비를 써서 제 학교까지 보내주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너무 늦은 나이기도 했고 또 유치원 수준도 못 미칠 만큼 배운 게 없어서 결국 특별반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수업받는 곳이었는데 저 또한 인지 능력이 낮아서 수업 진도가 잘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특별반 친구들은 저보다 어린 애도 있었고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들도 있었는데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건 줄 몰랐어요. 공부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또 급식 먹는 것도 제겐 하나같이 놀이나 다름없었을 만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줌마가 제 공부와 숙제를 봐주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까지는 계속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인 저는 정말 무섭게 배움을 습득했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줌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다녔어요. 그때까지도 제 친부모에 대해서 경찰에선 연락조차 없었네요.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절 찾는다면 그게 서운할 것 같았어요. 아줌마와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전에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지난날과 당시가 비교되면서 아줌마 곁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줌마가 가끔은 부모님 언급을 하면서 보고 싶지 않냐고 묻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줌마한테 부모님 얘기하지 말라고 툴툴거렸네요.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제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살다 보니까 아줌마는 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같이 밥을 먹다가 질문을 참지 못하고 물어본 적 있었어요. 이 아줌마도 결혼할 뻔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지. 그런데 아저씨 집안이 아줌마를 너무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 아저씨 말고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지금껏 혼자겠지? 아줌마 완전 순정파였네요. 젊을 때 만난 인연이면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그 아저씨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내 부모 얼굴도 거의 다 까먹어버렸는데. 그럼 기억이 나지. 많이 좋아했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 오래 좋아하는 것도 참 할 짓이 못 돼. 차라리 여기저기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 나도. 네, 아줌마는 그런 거 안 어울려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어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사람 치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없다는 것에 제 인생을 걸게요. 아줌마와 저는 아줌마가 처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정말 친구로서 참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이건 가족을 넘어서 친구라고 정해야 하는 게 아줌마와 제 사이를 더 잘 설명할 길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전교 7등으로 무사히 졸업을 마쳤는데 아줌마가 제 대학까지 보내주려고 등록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적금 모아둔 거 있다고 흔쾌히 저한테 주겠다는 거 있죠. 저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아줌마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정말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는 덕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 말을 해줬더니 아줌마가 정말 많이 기뻐하면서 자기 딸인 것 마냥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더군요. 나 아줌마 없었으면 이렇게 못 컸다는 거 알죠? 나 걷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젠 저도 어른 됐으니까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시끄러워. 걷어주긴 무슨. 네가 다 늙은 나를 걷어준 거지. 어디서 내가 이런 보물 같은 친구를 얻었나 모르겠네. 아줌마야말로 다정이가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 아줌마는 여태까지 제게 해주었던 모든 걸 전혀 갚을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저더러 남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로 하면 안 받을 걸 알기에 결국 저는 몸소 직접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교 내에서 근로생으로 알바를 했고 제가 들어오는 모든 돈을 쓰지도 않고 온전히 모았습니다. 물론 아줌마 몰래 모았던 돈이에요. 나름 명석 있는 대학에서 경영과를 졸업한 저는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은 이번에 새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쪽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제 가치관이 잘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그곳으로 눈이 가길래 과감하게 지원서를 냈고 단번에 합격을 했죠. 친구들은 아직도 저보고 왜 대기업 갈 스펙으로 중소기업을 가냐면서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급여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모으는 목적이 딱히 없어서 이 돈을 모아 아줌마 노후가 편하도록 지원해줄 생각이었는데 모으다 보니까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줌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1층이 상가, 2층이 주택인 매물을 어렵게 찾아서 매입을 했죠. 아줌마 명의로 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살고 있던 빈민촌보다는 제 직장과 가까워서 아줌마와 같이 사는 것이 좀 더 윤택해질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한테도 매번 집이랑 가게랑 30분은 걸어야 돼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집까지 걸어가고 하느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바로 10초 거리에 집이 위층에 있으니까 몸 건강 챙기면서 장사하기에 훨씬 편할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제게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부모가 해줘야 할 의무를 선뜻 베풀어준 선의보다는 못한 보답이지만 그건 앞으로의 시간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무작정 아줌마를 데리고 건물까지 갔어요. 일체 설명 하나 안 해주고 직접 눈으로 보여줬더니 아줌마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 보금자리예요. 아줌마 명의로 계약했으니까 아줌마 가게인 건 똑같아요. 저 계속 아줌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주는 뇌물이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받아줘요. 세상에나,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샀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어떻게 물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이걸 어떻게 받니? 나 아줌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우리 친구라면서요. 세상에 받기만 하는 친구가 어딨대요? 저도 아줌마한테 친구로서 쏘는 건데요. 아줌마는 제 마음에 감동받아 결국 눈물을 보였고 그날 너무할 정도로 많이 울면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빈민촌에서 도심으로 이사를 해 새로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아줌마 가게에 단골이 좀 있었던지라 갑작스레 가게 문을 닫게 된 사정과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서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네요. 아줌마에게도 저에게도 원래 있던 가게 위치가 참 다양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서 솔직히 발걸음 떼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할 미래만 생각하자는 다짐을 하며 새 집으로 이삿짐 정리했어요. 저는 머리가 좀 크고 나서부터 생각했던 건데 아줌마 손맛이 대중적일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전하더라도 분명 인기가 장난 아닐 거라고 기대했죠. 역시나 학원가에 위치했던 가게는 금방 입소문을 탔고 특히나 고등어 구이가 가장 인기 많았어요. 저희 가게는 줄 서서 찾는 식당이 되었을 정도로 엄마 손맛이라 소문이 난 식당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도 아줌마 혼자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한날은 마감할 때쯤에 아줌마가 주방에서 손 닦으면서 나오더니 제게 웬 명함을 주더라고요. 이거 다정이 네 회사 아니니? 웬 캐스팅 매니저라면서 우리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찾아왔었어. 이런 거 뭐 어디 방송 내보내는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 홍보해준다는 건가?
제가 일하는 곳은 식품계 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아줌마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곳에서 파견된 컨설턴트가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나 보더군요. 사업 보고서를 내밀면서 뭐라 설명을 했다는데 아줌마가 일단은 바빠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보냈다네요.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줌마는 딱히 원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줌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매출로도 충분했거든요. 이미 가게 하나만으로 억대를 찍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의 욕심은 일절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제의를 거절하기로 결정해버렸죠.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온 제안이니까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아줌마 대신 그 컨설턴트를 찾아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몇 번 더 설득하려고 추파를 던졌지만 가게 하나인 게 메리트고 저희는 그게 좋다고 했더니 컨설턴트가 결국 알겠다며 포기하고 말더군요. 그런데 그게 높은 사람한테 보고가 갔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퇴근한 뒤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줌마가 어떤 정장 입은 아저씨와 대화 중인 게 보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기업이라는 거고 사업화가 목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최근 그런 제안을 받은 곳은 우리 회사잖아요. 어쩐지 그 컨설턴트가 쉽게 제 거절을 인정을 한다 싶었어요. 결국 윗사람에게 말했나 보네요. 멀리서 봐도 아줌마가 난처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높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무례함은 싫었기에 따끔하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줘야겠다고 급하게 들어갔는데요. 세상에나 단순히 높은 직급이 아니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회사 대표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팀 소속 이다정 사원입니다. 혹시 사업 제의 때문에 오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생각이 없어서요. 이다정? 우리 회사 직원이었군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빙빙 돌아오진 않았을 텐데. 그럼 다정 씨가 우리 정순 씨 딸인 겁니까? 듣자 하니 아줌마가 저를 딸로 얘기한 눈치였습니다. 저도 눈치껏 딸이 맞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아줌마가 울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웬만한 일 아니고선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아줌마가 울게 된 건지 걱정되었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로 협박이라도 한 건가 싶어 나름대로 빨리 상황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추스른 아줌마가 하는 말에 저는 감히 제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뭡니까. 그만 돌아가요, 구용 씨. 나는 이제 우리 다정이랑 단란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결혼 욕심은 진작에 다 털어버렸어요. 내 옆에는 우리 다정이만 있어주면 돼요.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문제가 아니었더군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아줌마와 결혼할 뻔했다가 파토난 그 아저씨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부턴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벙어리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당시의 분위기가 파악되더라고요. 대표님이 여길 찾아온 건 프랜차이즈 때문이 맞으나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고 있던 대화는 아줌마와의 재결합이었던 겁니다. 아줌마는 대표님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줌마가 계속 대표님더러 가라고 밀고 부채니까 이젠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상황 파악한 저야말로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아십니까? 다정 씨라고 했지요? 제가 우리 정순 씨 이대로 또 못 놓쳐서 그래요. 이젠 반대할 어른들도 없고 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정순 씨가 다정 씨랑 있는 게 행복하다고 저를 거들떠도 안 보내요. 다정 씨가 어떻게 설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정말 크게 보상할게요. 저희 대표님은 원래부터 선한 아저씨라고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직원들 복지에 무엇보다 크게 신경 쓰는 사장이라고 젊은 세대로부터 입소문 제대로 타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가진 것 많은 대단한 사람이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잊지 못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절하던지. 새삼 둘이서 젊은 시절 얼마만큼 서로를 좋아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아줌마 또한 대표님을 못 잊고 있다는 것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로 대표님과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하는 듯한데 저는 그게 아줌마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진작 눈치챘어요. 그냥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매번 물러나기만 했던 마음이라서 저렇게 도망만 치려고 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일단 대표님을 먼저 설득해서 집으로 보낸 뒤에 며칠간 아줌마를 나무라며 강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됐다니깐 그러네. 다 늙은 마당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해. 나는 말했다시피 지금 너랑 둘이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아. 남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줌마가 뭘 모르네.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결혼이 그렇게 쓸모없는 거면 나도 결혼하지 마? 나도 아줌마랑 둘이 사는 게 좋은데 우리 둘 다 결혼하지 말고 평생 친구만 할까? 너는 나랑 다르지. 너는 한참 젊잖아. 젊을 땐 일부러 나쁜 사랑도 해보고 하는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얼마 남지 않은 세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게 소원이야. 나는 아줌마가 대표님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 아줌마가 대표님 얘기할 때마다 소녀처럼 웃는 걸 봤는데 누구 눈을 속이려고 그래?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 되라면서 왜 아줌마는 자꾸 자기 마음을 모른 척한대? 결혼이 뭐 대단한 거야? 살아보고 아니면 끝내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길은 걸어봐야지. 매일 밤 아줌마를 설득하느라 온갖 좋은 말을 꺼낸다고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했네요. 그래도 제 노력이 단단하게 닫혀있던 아줌마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용기를 심어줬나 봅니다. 덕분에 아줌마랑 대표님이 대표님 사무실에서 재회를 했고 그날 뒤로 아줌마 손가락에는 청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동안 마음을 숨겼던 게 신기했을 만큼 정말로 기뻐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게 마냥 엄마 같기만 하던 아줌마가 그렇게 여자처럼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줌마와 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나타나고부턴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행복해하는 아줌마를 보면서 저 또한 기쁘다가도 문득 오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헤어짐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저보다 아줌마한테 더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보니까 제가 아줌마를 놓아주는 게 축복해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도 씁쓸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줌마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잖아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는 저를 위로하는 합리화였던 것 같네요. 두 분의 결혼은 저한테도 기쁨이었고 저는 그렇게 혼자 미리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연락만 하면 아줌마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줌마와 대표님이 회사로 출근하더니 사무실로 저를 바로 호출하더라고요. 아줌마한테서 사적인 방법으로 전화가 왔길래 대표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이 되고도 대표님 사무실은 방문해 볼 일이 없어서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들어갔더니 대표님과 아줌마 그리고 웬 젊은 남자까지 함께 앉아 있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이 좀 낯익었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러 찾아왔었던 그때 그 컨설턴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 다정씨, 이리 와서 앉아요. 우리 아들인데 둘이 이미 안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아들이 제안했던 사업 보고서를 대차게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표님이 소개하는 그 남자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상황 파악하느라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주는 대표님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설명을 듣다 보니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사연을 듣게 된 그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하네요. 사실 다정 씨가 지난번 사업계에 거절하러 찾아왔을 때 사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정 씨가 당시 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탓이겠죠? 저는 그때 남자가 마냥 저를 설득하려고 자꾸 접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자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내내 지나가다 마주치면 피하기만 했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세 분이서 계속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문득 이분들은 제 고아 신세를 모르고 있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게 봐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지면 간부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괜히 발목 잡은 꼴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역시나 대표님은 소문대로 인품이 우수한 분이셨고 이미 아줌마에게 저와 같이 살게 된 스토리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매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사팀에다 신입 뽑을 때 최대한 유념해달라고 매년 부탁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정 씨 같은 인재를 출신만으로 놓친다면 그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이 해주는 좋은 말씀에 저는 위로를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면서도 고아라는 처지 때문에 작아질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란 걸 대표님을 통해서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용기를 얻고 대표님 아들과 정식으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을 키워가는데 대표님을 닮았는지 아들 되는 사람도 무척 너그럽더라고요. 생각하는 폭과 아량도 넓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인연이 얼떨결에 결혼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줌마와 대표님이 결혼했으니 그 밑에 아들인 제 남편은 새엄마가 바로 우리 아줌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시모인 거잖아요. 무슨 이런 운명의 장난이 다 있단 말입니까? 사연 쓰느라 다시 과거를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웃음이 막 나오네요.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덕분에 아줌마와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되었지 뭐예요? 제게 친구였던 아줌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평생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말로만 식구라고 노래 부르는 것 말고 서류상으로 정말 가족이 되니까 이게 또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아마 저와 아줌마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단연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시모가 원래 살던 곳은 시모가 장사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2층 주택까지 식당으로 싹 다 리모델링하여 1층, 2층 넓게 장사 중입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나란히 시모의 일을 도와요. 이렇게 시댁을 만나기까지 가족이란 정이 이 정도로 든든한 건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낸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가족을 다시 얻게 되리라 기대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고아라는 운명을 받았으니 제게 주어지는 많은 차별과 시선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여기며 살려고 했는데 참 인생살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건 노력으로도 가능하고 기적처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공짜로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또 누구한테나 조건 없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참, 이건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친부모가 여태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최근에 전화온 경찰한테 들었어요. 사실 친부모는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 꿔간 돈을 갚지도 않고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한테 신고를 왕창 받는 바람에 징역살이 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번 신분 세탁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녔대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한 5년 동안은 징역살이 확정이라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친부모의 존재를 얼떨결에 듣게 되었지만 제 마음이 이미 친부모한테서 떠나버린 탓에 그리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친부모 꼬리표를 떼지 못한 그들이 제 앞길에 나타나는 일이 생길까봐 그건 좀 두렵네요. 만약 나중에 제가 더 성공하고 나서 핏줄 연연하며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찾아온다면 그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간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복수를 해줄 겁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고 기구했는데요. 사람은 조건 없이 누구나 행복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시댁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고 잊지 못할 사람은 당연히 시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시모에게 못다 갚은 은혜를 보답하는 중이고 여전히 예전처럼 엄마 딸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저와 남편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날이에요. 시부가 정말 예쁜 식장을 큰돈 들여서 대여해 주셨습니다. 야외는 아닌데 야외처럼 하늘이 활짝 보이는 식장이었어요. 그 식장을 보러 가서 남편과 장난삼아 단상까지 걸어가는데 문득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외로웠고 아팠을 어린 시절 저에게 고생했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올 결혼식은 저에게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생일도 한번 챙겨본 적 없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날일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 거 있죠? 단언컨대 그날 화장 지워지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더러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와 이대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생의 비탈길을 좀 빨리 걸었다고 생각하렵니다. 앞으론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부드럽게 달릴 기대만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